최민희 전 의원 그리고 장혜찬 씨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떻게 보세요? 총평부터 한마디. 최민희 전 의원. 저는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방중은 박근혜 대통령이 사드를 기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한중 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진정성과 인내심을 가지고 이제 방중 과정을 성사시켰고, 예. 그리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로 갈수록 한중 정상회담, 리커창과의 만남, 그다음에 충칭 방문 등 날이 더해갈수록 그 성과가 더 커졌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사드 문제가 양국 간에 굉장한 걸림돌이고 예. 이게 한중 관계를 파탄냈던 원인이었는데 사드에 관한 언급의 수위가 굉장히 낮아졌다. 이거는 정말 우리 외교부와 문재인 대통령이 관리를 잘한 측면이고, 그리고 이제 둘째 날 리커창 같은 경우는 이제 내년 평창 올림픽에 대규모 중국 관광객이 갈 거다. 예, 이런 예.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드 보복 철회를 시사하는 발언으로 그 인색한 언론도 다 해석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충칭 방문했을 때는 근데 그 충칭 시장이 한 얘기 중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과거에 대한 역사에 대한 식견에 굉장히 놀랐다. 그런 발언 같은 거는 결국은 진정성과 그 인내심이 통한 결과로 보고요. 그리고 중국 광복군터 있잖아요. 충칭에 네. 있는 네. 광복군터 복원하기로 한 것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 때 합의한 건데 사드로 중단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박근혜 대통령이 잘한 거였죠. 그런데 예. 사드로 중단시켰는데 역시 이제 사드가 조금 해결되어 가면서 광복군터를 복원하기로 한 것 또한 이건 역사적으로 의미도 크고 그렇다고 보고요. 그런 것 그래서 다 합하면 즉 사드로 네. 인한 갈등은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 그렇게 만들었다. 마무리라고 제가 말씀하기는 어렵지만 이제 사드로 인해서 양국 관계가 미래로 가지 못하는 거는 해결된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도 조심스럽지만 초석을 놨다 이렇게 봐서 의미 있고 성과 있는 방중이었다고 봅니다. 장혜찬 씨의 총평은요. 저는 우선 먼저 문재인 대통령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제가 이 방중 관련된 언론 보도 계속 팔로우하고 따라가면서 대통령께서 참 애쓰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일시적 봉합일지 아니면 정말 종국적인 봉합일지는 모르겠으나 사드 문제에 있어서 진전이 있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사드로 인해서 중국 정부가 민간 차원에서라고 했지만 사실상 공식적인 경제 보복이 있었잖아요. 그 부분에서 우리가 WTO 제소까지도 참아가면서 그리고 피해액을 실사 조사하는 것마저도 중국과의 관계에 마찰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지양하는 방향으로 계속 인내해왔고 이번 국빈 방중을 통해서 그 사드 문제가 좀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이것은 대통령의 노고라고 평가할 수 있겠는데요. 네. 저는 언론에서 홀대 논란이라던가 기자 폭행 논란 등 여러 가지 논란이 방중 기간에 불거졌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외교 당국자 실무진들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꼭 언급하고 싶은 것은 네. 대통령께서 참 고생하셨는데 이 북경대 연설문을 보면 우리나라를 이제 작은 나라로 표현하고 중국을 이제 대국으로 표현하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꿈에 함께 할 것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예. 사실 이 부분 우리가 중국과의 외교 문제를 풀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부분 참 이해가 되지만서도 이 외교적인 대통령의 연설에서 본국을 소국이라고 낮춰서 표현하는 전례가 과연 있었던가 이 부분이 좀 많이 아쉬웠고요. 사실 우리가 중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하고 중국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인 것은 맞습니다만 민주주의라던가 문화적인 측면 그리고 여전히 1인당 GDP나 기술력에서 한국이 그렇게까지 스스로를 소국이라고 표현하면서 중국몽을 함께 하겠다고 완전히 엎드려야 될 나라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자존심에 조금은 상처 입지 않았나 싶었어요. 사실은 네. 그래서 이 국빈 방중이 앞으로 우리가 아시아 패권 국가로 떠오르고 있는 중국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정치권은 물론이고 언론과 국민들이 이 기점으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분수령이 된 것 같고요. 제가 하나 또 꼭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노영민 중국 대사. 예. 시진핑 주석한테 신임장을 제정할 때 방명록에 만절필동이라는 표현을 쓴 게 알려졌습니다. 이게 이제 선조가 명나라의 숭배와 감사를 표현할 때 썼던 말인데 알고 썼으면 참 너무 지나친 친중 의식이 드러난 것이고 모르고 썼어도 대사로서 적절치 않은 이 발언 표현이라 생각되는데요. 요 단어의 뜻을 좀 소개해 주세요. 만절필동 같은 경우는 이제 황허의 강물이 수없이 꺾여도
결국 동쪽으로 흐르듯이 천자를 향한 제후의 깊은 충성심, 신하가 황제에게 충성심을 표현할 때 쓰는 사자성어입니다. 네. 이 부분을 중국 대사가 시진핑 주석에게 이 신임장을 주면서 제정하면서 썼다는 것은 좀 부정적으로 보이고요. 우리가 균형 외교를 잘 해야겠지만 혹시 이 정부나 이 여당에서 너무 지나치게 친중 성향으로 가는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알겠습니다. 재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친중을 좀 넘어섰네요. 장해찬 씨의 평가에 의하면. 아니 그거 아닙니다. 자, 설명해 보세요. 최민희 전 의원. 지금 그거를 이게 이제 만절필동 이게 뭐 이렇게 어려운 말들을 쓰시는지 모르겠는데 노영민 대사가 그렇게 썼어요. 예, 썼어요. 근데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건 사대주의자들이 그렇게 썼을 때 쓴 거고요. 이건 그대로 네이버 찾아보시면 말뜻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일이 자기 길을 찾아간다. 뭐 한 길로 사필귀정의 간다. 뜻이다? 예, 사필귀정의 뜻이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충신의 충절이 변하지 않는다. 본래 이런 뜻이었습니다. 근데 임진왜란 이후에 명나라가 우리를 도와주게 되면서 우리 내부가 이제 정말 친명파가 판을 치면서 사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쓴 거를 그 어떤 교수가 얘기를 했고 네. 그거를 이제 하태경 의원이 가져다 쓰면서 쓸데없는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고요. 본래적 뜻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주중대사가 이 말을 쓸 때 전체적인 맥락이 중요한 거죠. 전체적으로 이제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쓰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한중 관계가 미래로 나아가자. 이게 전체적으로 쓴 거거든요. 만절필동이란 단어만 쓴 게 아니고요. 예, 예. 한국말로 풀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이 있지만 한중 관계가 거기에 굴하지 않고 미래로 나가자.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다 썼기 때문에 이게 별 문제가 안 되는 내용을 사나이답지 못하게 하태경 의원이 그렇게 찍자를 붙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요. 그날 당일 뭐 그 얘기가 전해졌는데 문제 삼은 게 아니고 10일이나 지나서 예. 그렇게 찾아낸 거라 이건 별로 논란거리가 아닌 것 같고요. 논란거리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장해찬 씨 한마디만 네. 좀 해보시죠. 저는 결국 생명은 다 디테일에 살아있다고 보거든요. 이 만절필동 어쨌든 뭐 명나라 배우를 제하더라도 이 제후가 신하가 이제 군주에게 주로 쓰던 말인데 그 부분을 굳이 써서 논란을 일으켜야 했는가. 그리고 연설문에서도 굳이 소국이라는 표현을 안 썼으면 좋았을 텐데. 그 소국 얘기는 좀 이따 뭐 또 이런 하고요. 작은 예. 디테일들을 우리가 좀 간과하지 않아야 되고 그 안에서 예. 결국엔 그 이 정부 여당이 중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민희 전 의원. 아니 근데 그게 틀린 말씀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좀 사실을 알고 얘기를 하자 전 이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정확하게 만절필동 공창미래라고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의 어려움을 뒤로하고 한중 관계의 밝은 미래를 함께 열어나가기를 희망합니다. 이렇게 썼던 거예요. 근데 그중에 만절필동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도 다 무시하고 알겠습니다. 사전에 무슨 그게 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전엔 두 가지 뜻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사전적 의미도 무시하고 굳이 그 사대주의자들이 그것을 나쁘게 썼던 걸 가져와서 예.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그 얘기는 이제 그 정도. 만절필동이란 단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 사전적 이상한 의미, 논란을 일으키는 사전적 거고요. 의미 또 역사적으로 사용된 어떤 배경, 한 예죠, 한 예. 맥락이죠. 그런 걸 좀 맥락이. 이제 쭉 네. 같이 살펴야 된다. 뭐 그 이번에 노영민 대사가 한 것은 전혀 맥락이 다르다. 뭐 이런 두 가지 주장을 좀 같이 들어봤고, 아니요, 그리고 그건 너무 웃기는 북경대 연설문 얘기를 좀 넘어가 예, 보죠. 큰 나라 작은 나라 소국이라고 쓴 게 아니죠. 그거를 또 소국으로 바꾸니까 뭐 어감이 달라지는데 중국이 큰 나라 맞습니다. 우리나라 작은 나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왜 꼭 집어서 얘기하세요. 큰 나라가 큰 나라답게 처신하라는 얘기는 왜 빼십니까? 그러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북경대 연설문은 진짜 감동적인 연설문이어서 당일 북경대 그 들었던 청중들이 굉장히 호응도 컸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언론에서는 상대적으로 보도가 덜 됐지만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 북경대 연설에서 오히려 인용할 게 많죠. 노신이 세상에 본래 길이 없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면 그게 길이 되었다. 그래서 중국과 한국이 새로운 길을 열어가자 이런 말씀이 사실은 핵심이었고요. 예. 그래서 지금 큰 나라 작은 나라라는 말을 썼다. 그 말을 왜 썼는지가 중요하잖아요. 큰 나라가 큰 나라답게 할 때
중국의 꿈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큰 나라라서 존경받는 게 아니라 큰 나라답게 행동할 때 존경받는 거다. 요게 핵심이었기 때문에 저는 여전히 그 야당이나 언론들이 그런 어떤 특정한 단어를 찍어서 비난하고 이건 흔들기라고 생각을 장혜찬 씨, 합니다. 한 말씀 해보시죠. 정확하게 그 부분 작은 나라라는 언급이 나왔던 구절 살펴보면 한국도 작은 나라이지만 책임 있는 중견 국가로서 중국의 꿈에 함께할 것이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의문이 드는 게 왜 우리나라가 중국의 꿈이 일단은 사회주의 독재 국가인 중국몽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중국의 꿈에 과연 함께할다는 말 자체가 좀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뭐 작은 나라 우리가 영토의 크기만으로 단순히 표현하는 것은 좀 다소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지 중국과 함께 이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이뤄가자 좋은 말씀들 많았지만 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굳이 논란이 될 부분을 안 만드는 것, 뭐 야당이나 언론이 일부러 논란을 잡아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어느 정권에서나 어느 정부에서나 야당이나 언론은 그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논란을 만들고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노력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제 뭐 우리 뒤에 혼밥 논란이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들 다루겠지만요. 이 굳이 안 만들어도 될 논란을 뭐 연설 담당자가 됐건 일정 담당자가 됐건 만들어서 이런 논란을 야기시킨 것부터가 뭐 대통령의 흠결이라기보다는 이번 국빈 방중 기간을 전체적으로 매니징한 뭐 실무진의 조금의 좀 아쉬운 부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저는 뭐 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예. 그거를 뭐 가지를 잡고 흔들어서 흠집을 내려고 하려면 뭘 갖고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북경대 연설문은 우리나라보다 중국에서 더 호응을 크게 받았고 그리고 저는 중국몽이라는 게 그 중국이 지향하는 그 바가 그러면 중국 패권이겠습니까? 지금 패권이지 않을까요? 문재인 중국 패권이지 대통령이 않을까요?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중국의 꿈이 뭐 우리가 그럼 충칭 갔을 때 1:1 사업에 우리도 같이 돕겠다 그러면 그게 뭐 중국의 패권을 완성하는 건가요? 그래서 아시아의 평화와 남북 통일과 이런 것을 향해서 함께 가는 예. 그런 취지였다고 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래도 소용이 별로 없습니다. 국내 언론하고 외국 언론이 지금 너무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게 조금 그러니까 저는 지금 야당이나 언론이 저는 혼밥이라는 말도 말이 안 돼요. 혼밥은 박근혜가 한 게 혼밥이지. 지금 혼자 밥을 드신 게 아닌데 혼밥이라는 정말 비하의 용어를 씀으로써 자국의 대통령이 외국 나가서 홀대받았다. 대통령이 홀대받으면 좋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일부 야당과 언론의 태도, 그러니까 언론도 이제 조금 달라졌거든요. 혼밥은 아닙니다만 중국 측 고위 관리자와의 식사 미팅 자리는 공식적으로 한 번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이죠. 2번이죠, 2번. 아, 2번. 예. 예, 그런데 우리가 거기 밥 얻어 먹으러 갑니까? 예.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심각하게 생각을 해봤는데, 오바마가 쌀국수 먹고 촬영하면 그거는 미국이니까 멋있고, 베트남 가서 심지어 이거를 약소국에 가서 대국이 그래서 멋있고, 큰 나라인 중국에 가서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나라인데 대통령이 서민들과 식사하면 그거는 비아냥거리고 이런 언론의 태도는 전 진짜 반성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큰 나라가 어떻고 큰 나라 대통령은 서민 어디 가서 밥 먹으면 어떻고 이것조차 우리 속의 사대주의의 발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언론이 감성적으로 자기들만의 언어로 그들만의 문화 속에서 예. 이게 새롭게 바뀌고 있는 한중 관계를 예단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닌가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 장혜찬 씨 것 얘기 들어보죠. 같습니다. 저는 우선 이 중국과 우리가 외교를 했지만 결국 우리가 4강 외교를 해야 되고 이 중국과의 국빈 방중 관할정을 우리의 다른 국가를 특히 동맹인 미국이 어떻게 바라볼까를 고려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뜻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 몸에 함께하겠다 이런 발언을 당연히 이제 중국 패권을 우리가 돕겠다는 뜻으로 사용하지 않으셨겠지만 어쨌든 중국은 현재 미국과 대립하면서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떠오르려는 의도를 좀 노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와중에 이런 자잘한 굳이 야기하지 않아도 될 이런 논란이나 발언들이 미국으로 하여금 과연 한국이란 나라를 신뢰할 수 있는 동맹국으로 보게 할 것인가 요것도 고려해야 될 것 같아요. 뭐 대중 전문가로 알려진 이제 서진용 고려대 명예교수가 이번 방중을 평가하면서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이 배신자로 보일 수 있고 중국 입장에서는 이거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친중 행보를 걸었다가 사드를 배치하는 등 굉장한 실책을 저질렀죠. 그때부터 비롯된 것인데 기회주의자로 보일 수 있다 이런 식의 평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일관성 있게 단순히 중국한테 가서 중국 사드를 봉합하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맞춰주는 것 중요하지만 예. 미국이 바라보는 시선까지도 좀 다각적으로 고려했을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혼밥 같은 경우 청와대가 이제 불필요한 행사 줄이는 실용 외교라고 평가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03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국빈 방문했을 때 뭐 후진타오 주석을 비롯해서 총리와 연달아 만찬했고 모두 7차례 빡빡하게 식사 외교가 돌아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리커창 총리 같은 경우도 청와대와 언론의 보도가 조금 다릅니다. 진실 게임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리커창 총리가 당초 베이징에 없다면서 이제 청와대의 오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는데 실제로는 베이징에서 상무회의를 주재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청와대에서는 리커창 총리에게 뭐 오찬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했는데 베이징에 없었던 것도 아니고 북경에 있었으면 뭐 티타임이 아니라 왜 식사하면서 더 깊은 외교 하지 못했는지 우리가 밥 먹으러 간 건 아니지만 이 정상 외교에서의 이 중요한 기빈들과의 만찬이 이어지는 게 대부분의 이 방중이나 국빈 말씀하세요. 외교의 기본 아닐까요? 거기까지 하시고 답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미국에 대한 배신입니까? 그리고 일개 교수가 그런 평가한 거 그건 그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지금 그렇게 배신했다 이런 말 하나도 안 나오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과 우리나라 지식인이 먼저 나서서 미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합니까? 저는 이런 부분은 정말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실 때 언론에 보도가 됐는데 청와대가 그렇지 않다고 하면 누굴 믿습니까? 저는 이 부분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이 앞서 나가서 보도도 하고 언론이 수없이 많은 오보를 냅니다. 그리고 이게 중국과 은밀하게 그것도 리커창 총리하고 식사 약속을 하냐 안 하냐. 저는 뭐 식사 요청할 수도 있고 리커창이 할 수도 있고 우리가 거절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 이런 은밀한 거를 오보를 써내서 이번 방중을 흔들고 모욕내는 언론의 태도는 그 어느 나라 언론인지 오히려 묻고 싶고요. 그다음에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2003년에 노무현 대통령이 중국 가셨을 때 그때 한중 관계하고요. 지금 이 파탄 지경에 있는 한중 관계를 보관하러 간 이 상황이 다릅니다. 이 중국이 우리나라에 느끼는 배신은 이게 박근혜 대통령이요. 중국 갔을 때 환대받은 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국 관계 지금 뭐 엄청나게 좋아졌어야죠. 그런데 옷 받고 있고 이런 거 언론이 얼마나 보도를 했습니까? 네네. 그런데 그 환대받은 결과가 뭡니까? 한중 관계 파탄이었거든요. 그래서 의전에만 치우치다 보면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지금 중국이 사실은 체면만으로라도 이렇게 뒤통수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맞고 이제 정권이 바뀌어서 그나마 만나주는 거 아닙니까? 중국 입장에서. 예. 예, 그런데 처음부터 막 화려한 만찬을 뭐 7개, 8개 하고 그거 저는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민들도 자세히 아시면 그런 식의 태도가 그걸 요구하는 것이 알겠습니다. 정말 과거에 젖어 있다. 알게 되실 것 같아요. 네. 제가 뭐 너무 일부러 기계적 중립을 지키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양 측면에서 장해찬 씨한테는 자유한국당의 반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여쭤보고 싶고, 최민희 전 의원한테는 사실 우리가 좀 서두른 면이 있지 않은가요? 한중 정상회담 중국 순방. 그러다 보니까 일정 조정에서 뭐 우리가 조금 더 너무 서두르다 보니까 몇 가지 조금 더 모양새를 좋게 할 수 있는 거를 놓쳤다든지 이럴 수는 있었던 것 아닌가? 저는 그 점을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유한국당에서는 굴욕 순방, 치욕 순방, 외교 참사, 심지어는 외교팀 전체를 갈아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이것도 조금 심한 거 아닌가에 대해서는 장해찬 씨가 한마디. 네, 우선 제가 자유한국당 당직자나 관계자가 아닙니다만 우선은 이 친중 외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미국의 우방국이 아무도 참여하지 않았는데 천안문 막루에 오르면서 정말 노골적인 친중 행보를 보였었죠. 그로 인해서 근데 결과적으로 그 이유는 이제 중국이 북핵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랬던 것인데 결국 기대했던 효과를 못 얻고 사드를 급하게 배치하면서 이렇게 꼬여버렸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어쨌든 친박 청산했다고 하지만 박근혜 정부로부터 계승된 정당이면은 먼저 좀 반성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염치가 있다면 말이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이 자유한국당이 뭐 구걸 외교다 뭐 조공 외교다 하는 걸 다 귀담아 들으실 필요는 없지만 박근혜 정부의 이 친중 외교 실패를 타산지적으로 삼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수주의자들이나 보수적인 정치인들 아니면 보수적인 국민들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미국과의 굳건한 동맹으로 한미 공조를 바탕으로 이 대중관계와 대북관계도 풀어내길 바랐는데 박근혜 대통령 처절하게 실패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습하지 않았으면 하는 정말 이 어떤 면에서 충정 어린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굴욕, 지욕 이걸 떠나서
친중 외교 전략 그 기본에 대한 반성이나 재검토는 있어야 한다. 장혜찬 그런 씨는 거죠. 확고한 소신이네요. 네. 최민희 전 의원 일정 좀 서둘렀던 건 우리 쪽이 아니냐. 뭐 일부 좀 모양새가 그런 면에서 나쁘게 보였을 수도 있다. 이 점은 또 인정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일단 친주가 아니고요. 친미라고 또 일부에서는 엄청 비판합니다. 예. 뭐 그건 아니고요. 그다음에 본래 우리는 12월 그러니까 중국은 12월 초를 원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그때 예산안 문제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응하지 못했고 올해 내에는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일정을 잡았다는 건데 저는 올해를 넘기지 않은 건 잘한 일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사드 보복에 따른 피해가 기업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300억 정도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 우리나라 중국에 있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이번에 와주셔서 고맙다고 눈물을 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일본이 중국과 만나려고 정상회담을 하려고 난리인데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일본이 중국과 만났다면 저는 뭐 야당과 언론이 어떻게 했을지 뭐 눈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한중 뭐 중일 간에 그 회담이 누가 먼저 열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네. 저는 사드 보복을 당하고 있는 기업들을 위하여 한중 관계 빨리 풀 필요가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한중 회담을 먼저 함으로써 일본과 중국이 먼저 했을 때 오는 커다란 부담을 피해야 했기 때문에 연내했던 거는 이건 뭐 적절한 시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판단이 잘 안 갑니다. 지금 외교 패러다임이 너무 바뀌어서 예. 그 7기 8기씩 막 그 파티를 하고 뭐 이런 게 잘하는 건지 전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홀대론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야당과 언론에 의해서 확대 재생산된 측면 그게 문재인 흔들기의 한 코드가 아닌가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 확대 재생산됐다는 측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언론이 뭐 홀대론을 부각시키거나 뭐 혼밥 논란에 대해서 부각시켰던 거 그리고 뭐 우리가 기자가 폭행당하는 불행한 사건도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이게 꼭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 정부에 나쁘게만 작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빌미로 어떤 중국의 외교적 결례를 빌미로 우리가 좀 더 이걸 전략적 카드나 협상 카드로 이용해서 이득을 취할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양보를 받아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제가 좀 아쉬웠던 것들은 언론의 보도 행태라던가 아니면은 이 기자가 폭행된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일부 국민들이 너무나 좀 미리 염려하셔서 이게 혹시나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의 성과를 방해하는 것은 아닐지 너무 미리 과하게 염려하셔서 국내 폭행 당한 기자를 막 비난하는 여론도 있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한 염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고 싶고요. 그것도 저는 그런 국민의 여론이나 이런 거를 언론이나 정치권이 뭐 평가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언론들은 기자가 폭행 당했음에도 어떤 국민들이 많은 국민들이 왜 기자에게 동정적이지 않은가.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났을까 성찰하는 게 또 언론의 태도 아닐까 싶습니다. 예. 정상회담 하고 나서 뒷얘기가 이렇게도 무성한 것도 사실 전례가 별로 없는 일 같긴 합니다. 안 만들어도 될 논란을 왜 만든? 저는 실무진들 좀 실수가 있다고 어떤 의미에서는 봅니다. 이게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 집권 초기에 특히나 이 북핵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 방문이 워낙 주목되다 보니까 정치적 관심도가 너무 높아져 가지고 아주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쟁점이 돼서 그랬던 건 아닌가 싶기도 한데 문자로 또 많은 분들 의견 주고 계신데요. 0300 쓰시는 분께서는 지금 중국에 아부할 때가 아닙니다. 왜 이렇게 굽신대고 자존심도 없습니까? 친중이 아니고 굴욕이지요. 조선시대 4대 외교입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도 있고요. 신영규님께서는 중국을 우러러 본다고요? 착각도 자유입니다. 본디 국익을 위해서 노력하는 게 그런 거죠. 3091번께서는 박근혜 때도 3번 같이 밥 먹었다는 건데 2번 먹으면 홀대고 3번 먹으면 환대입니까? 뭐 이런 의견까지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시네요. 자, 앞으로는 이제 정상회담 이후에 뭐 좀 사소한 작은 실수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얘기가 많이 가기보다는 정상회담의 전반적인 성과 이거에 대해서 좀 제대로 평가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싶은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수고해 주신 최민희 전